예, 김종필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필입니다. 오늘은 내일신문과 김종필TV가 합동으로 국회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점이 2020년 10월 30일 오전 10시 7분입니다. 예, 럭키7에 시작을 합니다. 이 공간은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성호 위원장님 바쁘신데 시간 내서 고맙습니다. 예, 기회를 주셔갖고 고맙습니다. 네. 예. 뭐 내용 있는 인터뷰를 위해서 사전에 이제 특히 예산 결산 또 우리 국민 여러분 또 납세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피와 땀 같은 예산을 운용을 하는 또 책임지는 그 인터뷰이기 때문에 사전에 질의 요지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잘 알고 계시고 하니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정치 현안도 좀 질문 드리고요. 예, 또 어쨌든 예산 결산 현안에 관한 거 또 뭐 이건 정무적 사안도 이렇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 또 집권 여당 민주당의 지지도가 나름 그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공행진이 일정 정도 정부와 민주당이 다 잘하는 거 솔직히 아닌데 비판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공행진 지속되는 이유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위기 상황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당히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전 세계에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위기를 가장 잘 극복했다 이런 거에 대한 공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K 방역이라고 하는 방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고 어제 거 봐도 지금 뭐 세계적으로 한 50만 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우리는 상당 정도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고 또 동시에 코로나19 위기는 뭐 어떤 국민 건강 생명 위기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도 뭐 성장한다기보다는 가장 적게 경제 성장률이 적게 떨어진 나라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3, 4분기 봤을 때는 물론 전분기 대비지만 조금 플러스 성장으로 좀 올랐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김 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쏙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도 또 정치의 어떤 경쟁 상대보다는 훨 낫지 않냐. 우리 상대 지금 야당이 국민들에게 대한 세력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무능하지 않냐, 무기력하지 않냐, 또 무책임하지 않냐 이런 거고 특히 물론 평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계속 빠지지 않고 국회 와서 시정연설 하셨는데 예산 며칠 전에 예산 시정연설 때도 저는 뭐 야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주호영 대표가 그 간담회 장소에 좀 늦게 도착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신원 확인하고 검색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간담회 장소에 참석하지 않고 또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고함치고 함성 지르고 야유하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보기에 성숙한 야당으로 보지 않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좀 그런 점에서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못 주기 때문에 여당이 특별히 잘하는 거 이게 잘한다 이렇게 뭐 얘기할 게 많지는 않더라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좀 더 지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핵심은 그 K 방역으로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의 위기를 좀 잘 극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번. 두 번째는 상대적인 거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경제 위기를 나름은 방어하고 있다. 수습하면서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 점수를 주고 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정치가 이제 제로섬 게임인데 제1야당이 상대적으로 이제 좀 무기력하고 대안 능력 면에서 국민들 선택을 못 받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잘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코멘트하신 그 주호영 원내대표 이제 검색 문제는 조금 약간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 어쨌든 입법부의 그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 아니라면 조금 민주적 관점에서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는 거는 뭐 알고 계실 테고요. 어쨌든 그 현재 여당 소속이시니까 그쪽 입장에서
맥락을 짚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야 간에 지금 그 쟁점이 되고 격돌이 되는 사안이 공수처장 선출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 안에 과연 가능할까? 또 이 문제를 푸는 여야 간에 뭐 협치의 측면도 있고 또 야당의 대응에 대해서 저쪽은 지연작전을 쓰고 있는 건데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 대응인지에 대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죠. 아시는 바와 같이 패스트트랙에 의해 갖고 공수처법이 통과됐습니다. 사실 그 당시도 여야 간에 굉장히 힘든 대화, 협상, 타협의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그게 안 됐습니다. 안 돼서 패스트트랙이 통과됐지만 그러나 그 당시 야당도 합의했던 것은 야당의 뭐 일종의 비토권이라고 할까 이런 걸 보장하는 측면에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국회가 4명 뽑는데 여당이 2명, 야당이 2명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만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당이 2명 추천을 21대 들어와 갖고 얼마 전에 했습니다. 수개월 동안 지연을 하다가 그걸 추천을 했는데 또 추천위원 중에 한 분은 또 상당히 뭐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도 새로운 또 지연 작전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문제는 어쨌든 공수처법이 국회 통과돼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원래 시행은 되게 돼 있었는데 이미 기간 지났어요. 법 시행 기간도.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전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과정에서 처음에 좀 야당 의견을 존중해야 되고 대화, 협상, 타협해갖고 어쨌든 합의해서 처장을 추천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저는 다른 선택도 이건 입법 자체가 국민과의 약속인데 입법을 지금 입법이 돼 있는데 입법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불법의 부작위한 일종의 불법이기 때문에 여당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통과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올해 정기국회 끝나기 전까지 여야가 합의해야 되고 또 야당도 그렇습니다. 이 통과된 법에 의해서 처장 추천해야 되는데 이걸 추천을 자체를 안 해갖고 이걸 무력화시키는 건 그거에 그야말로 또 무책임한 태도고 또 충분히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법조인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 봐도 근데 그런 분들 추천해갖고 추천하시면은 저는 뭐 여야가 합의할 수 있다고 보고 야당도 그런 점에서 끝까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그래도 최선이 아니면 차선 아니겠습니까? 최악을 피하려면 차악을 선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합의해 주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치적으로 중대한 사안이 이제 선거인데 민주주의라는 게 사실은 그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규칙사항 1차적으로 이제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문재인 대표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한 당원 당규를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후보를 내지 않는 게 현재 당원 당규죠,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현재 민주당 대표이신 이낙연 당대표는 일종의 정치적 승부수라고도 이제 표현이 언론에서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당원 투표에 이제 들어가서 말하자면 당원 당규를 개정하는 수순을 거쳐서 출마하는 방향으로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또 하나는 그럼 국민들의 동의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죠. 김 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가 기본적으로 정당 민주주의인데 정당이 국민의 의사를 조직하고 또 국민의 의사를 수용해갖고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구체적으로는 선거에 후보를 내갖고 그 후보를 당선시켜서 대의를 관철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의 책무를 방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국민들도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갖고 정당을 통해서 관철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는 거거든요. 국민들의 그 선택권을 우리가 막는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후보를 안 낸다는 게 문제가 있고 다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당원에 의하면 내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내지 않는 이 당원을 고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그 부득이한 상황에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도 국민들에게 사과했고 더군다나 이런 상황이 오게 된 그 원인을 우리 민주당이 제공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피해자분들 그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대표께서 전에도 사과를 하셨지만은 이번에 관련해 갖고도
피해자들에게 정말 진심 어린 또 사과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또 해당 사건의 피해자분들에게도 또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이제는 그 다음은 국민들의 의사 그리고 또 당원들의 의사, 당원들의 의사를 묻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전당원 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어쨌든 당원이 개정된다고 하면은 뭐 당원들이 반대한다면 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당원들이 개정이 옳다고 하는 후보를 내는 게 옳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주신다면 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당원들도 시민의 한 사람이고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선택과 판단이라고 하는 게 민심하고 또 국민의 마음하고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맥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간다면 그게 나이스한 프로세스이긴 한데 다시 이제 돌이켜 보면 사실은 이런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할 때는 이런 어떤 경우의 수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사실 고려는 안 했을 거라고 하는 그렇습니다. 문제제기가 사실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당의 어떤 대표가 사과하고 또 피해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것에 걸맞는 존중을 하겠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예, 예. 그렇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정성호 의원님, 정성호 위원장님이 실제 이제 소속된 지역구이기도 한데 경기도에 이제 경기 북도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에 관한 어떤 정책 의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뭐 현재도 그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 게 맞는지 그다음에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저도 과거 그 17대 때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 경기북도 추진을 위한 당내 위원회를 만들었었습니다. 문희상 전 국회의장님과 함께 그 당내 그 추진단의 그 위원장을 제가 맡았었는데 그 당시나 지금이나 경기 북부 주민들이 분도를 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것은 경기 북부의 상대적인 낙후 때문이거든요. 경기 남부에 비해서 경기 북부가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GDP가 한 67% 정도, 70%가 안 됩니다.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든요. 지역의 도로율, 뭐 철도 시설들, 그다음에 다른 기반 시설들, 그다음에 뭐 생산 시설들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런 경기 북부에 낙후된 것 때문에 분도를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낙후의 원인이 경기도가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지원을 안 해서 낙후된 것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낙후된 원인은 경기 북부가 기본적으로 접적 지역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에 그 제한이 있고 상당 부분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그렇죠.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제한이 많고 그다음 수도권 규제는 또 그대로 받고 있고 수도권 규제에서도 뭐 자연보존 권역들 뭐 이런 과밀 억제 권역도 하고 많이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녹지 규제 마찬가지 경기북도 그린벨트로 상당 부분 지정돼 있고 남양주라든가 또 양주일부 고양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이 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중, 3중, 4중의 규제 때문에 됐는데 그러면 분도된다 그 규제를 풀어줄 수가 있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일부 정치인들이 분도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분도해갖고 나면은 사실은 경기도 재원이 경기북에 현재로서는 더 많이 오고 있거든요. 경기 북부에 들어온 세수가 경기북에 더 많이 투입되는데 지금 낙후의 원인 자체를 해소하는 노력 없이 그냥 분도하는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게 우리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각이고 저도 그런 면에서 공감을 합니다. 분도를 하되 어떻게 동시에 어떤 점이 따라가야 되냐면 경기 북부의 그 발전을 막고 있는 그 규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 그걸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 수도권 정비계획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법률들,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하는 법률들,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된 법률들 이런 법률들을 같이 개정 주지 않고 그냥 분도하고 나면 경기는 그냥 떨어지죠 사실. 그런 규제 개혁 등의 조건이 충족이 동시에 가야 됩니다. 방향성은 어쨌든 분도로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 북부만 해도 이미 인구가 37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경기 북부만 또 따로 나눠서 봐도 이게 전국적인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봤을 때 5위 안에 들어갑니다. 인구라든가 지역 내 총생산이 5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한데 문제는 남부에 비교해서 더 나가려고 하면 그런 규제가 동시에 해소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문제는 그 규제를 해소하는 건 국회 법 개정, 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이 그걸 해줄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같은 경우, 그다음에 그린벨트 좀 정리해주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입법을 비수도권 의원들이 절대 찬성 못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공감대 없이
그냥 도장 많이 받아갖고 분도만 하자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죠, 사실은요. 위인할 수 있는 어떤 해법들에 대해서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동시에 이 경기북도 분도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문제. 그러니까 경기 북부를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 요구는 그게 가능하겠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문제가 같이 해결해야 됩니다. 이건 지역 균형 발전,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집중 완화 이거하고도 관계돼 있거든요. 연관돼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근데 그런 그림을 보지 못하고 그냥 뭐 정치적으로 무조건 분도하자 이건 사실 무책임한 주장이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지역이 한정되면 그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가거나 또 그 분도의 어떤 취지를 실효적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는 성과적이지 않다 이렇게 일단 하도록 하고 그게 충족이 된다면 그런 방향성으로 가는 게 경기도 전체 도민을 위해서 좋고 국가의 균형 발전에도 이득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한번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21년 555조에 달하는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회에서 했습니다. 되게 이제 충차에 대한 시기에 와 있고 뭐 12월 2일까지 또 국회법에 따라서 이것도 진척을 시켜야 되는데 막중한 책임을 우리 위원장님이 갖고 계시고 또 이 분야에 이제 경륜이 있으신 게 20대 국회 후반기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예, 그 내용을 잘 아실 텐데 자 어쨌든 이제 기재부가 낸 재정 준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재정의 지속 가능성 이건 또 어떻게 만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특히 야당에서도 문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국가 채무가 너무 빠르게 늘고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채무 수준은 올해 내년도 예산이 555조가 통과된다고 했을 때 한 47%가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올해 사실 한 38%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급속하게 늘어서 그 속도가 채무의 절대적인 수준보다도 채무 증가의 속도가 빠르지 않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는데 현재 뭐 OECD 국가 평균에 비춰봤을 때도 우리가 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소극적인 어떤 재정 운영하는 것보다는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게 사실 OECD라든가 IMF라든가 대부분의 국제기구도 다 동의하고 있는 거고 올해 우리나라의 그 재정 확장 규모는 다른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입니다, 사실은. GDP 대비해갖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려할 만한 그렇게 국민들이 볼 때 우려해서는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다만 그 채무의 증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걸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앞으로 들어가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여러 가지 예산들 때문에 이걸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재정 준칙이 꼭 필요하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됩니다. 거기서 일단 준칙이 만들어져 갖고 그걸 관철하려고 하면 소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냐? 물론 거기에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좀 둔다고 하더라도 그런 면에서 좀 시기적으로는 빠른 게 아닌가. 만약 재정 준칙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적극적으로 재정 운영을 또 확장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는 좀 유연한 그 연성 준칙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도 재정 준칙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어쨌든 세수를 확대하려고 하면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 성장 확대하기 위한 게 K 뉴딜이고 혁신적인 성장 정책들을 저희가 우리 정부들이 채택을 하고 있는 거고 추진하겠다는 거고 그게 이번 예산에 통과돼야 됩니다. 그 두 번째 어쨌든 그 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뭐 이번에도 상당한 정도의 지출 구조 조정을 했지만은 앞으로도 특히 어쨌든 연금 개혁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된 좀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고민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성장을 해야 되고 성장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올해 예산에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그 K 뉴딜을 위한 예산들을 반영시켰고 또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좀 보다 더 강력한 지출 구조 조정을 좀 해야 된다. 그런 대안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전에 현재는 뭐 시기상조고 좀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20대 국회 때까지 계속 그 비판적 문제제기 중에 이제 또 국회가 개선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그 결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오랜 관행. 이거 어떻게 해소를 극복할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엔 국회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우리가
21대 와갖고 여당에서도 일하는 국회 네. 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첫 번째 법안 일하는 국회법인데 국회 하는 일이라는 게 첫 번째 입법부니까 좋은 법 만들고 두 번째 사실 정부가 어떻게 삶을 제대로 꾸려가는지 예산 심사 감시입니다. 예산의 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편성권은 기본적으로 정부에 있기 때문에 국회는 그걸 삭감하는 것밖에 권한이 없어요. 그러나 결산은 국회가 갖고 있으니까 결산을 봐야 돈을 제대로 썼는지를 봐야 잘못 쓴 돈을 갖다 그 다음에 잘라내고 삭감하고 부족한 부분 보충해주는 그 예산 심사를 하는데 그게 국회 핵심. 근데 그거는 완전 방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중대한 문제죠. 국회가 전 일하는 국회 정면을 어긋나는 행태가 이 결산을 넣는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심사가 되고 있는데 지난해 결산이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지난해 결산이.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감사원 감사 끝나고 정부 의결 거친 다음에 5월 31일까지 오거든요. 5월 30일까지 국회 제출하면은 6월 달에 결산을 해야 돼요. 6월 달에 결산을 해야만 결산에서 어떤 평가들이 나오고 변상을 해라, 뭘 지적을 하고 이걸 고쳐라, 삭감을 해라. 그런 의견을 갖고 정부에 주면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반영을 해야 되거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아니요, 이게. 이게 말도 안 되는 행태가 오고. 더군다나 또 이게 참 제가 뭐 여당 의원이 자꾸 야당 지적해서 그러지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소위원장은 여당이 하고 결산소위원장은 대개 야당이 합니다. 되게 관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결산함에 있어 정부 지적 사항들을 갖고 야당이 그걸 야당은 많이 지적하려고 하고 여당은 좀 방어하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특히 뭐 변상이라든가 공무원 징계 이런 건 굉장히 공무원 신상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민감한데 그걸 갖고서 야당은 예산 때 또 그걸 갖고 예산 때 무기로 삼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지금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걸 어떻게든지 저는 언론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되면 진짜. 저희는 뭐 기획 시리즈로 계속 문제 제기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이거 안 고치면은 대한민국의 예산결산제도는 상당히 그 좀 뭐라고 할까 굉장히 부실한 거죠, 사실. 그 절름발이 시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이고. 하여간 우리 위원장님 때 그 개선의 방향으로 진척되도록 좀 역할해 주시기를요. 기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국민들 사이에서 또 언론에서도 계속 이제 문제 제기하는 게 이른바 쪽지 예산, 뭐 밀실 예산 이게 또 실제로 또 있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또 공개되기도 하면서 많은 실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예산 결산 심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도 제기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 관행도 문제고 이것도 이제 오래된 관행입니다. 이건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그런데 그 쪽지 예산 관련해서는요, 우리 부장님도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어떤 오해냐면은 과거에는 이게 이제 쪽지 예산, 그다음 밀실 예산 되는 게 아무도 모르게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냐면 국회 이제 예산 심사가 그 상임위별로 예산 심사를 하고 거기서 의결돼 갖고 예결위로 오고 또 예결위는 또 그 상임위에서 심사된 걸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예결위 자체로 예산 심사를 하고 그걸 종합해 갖고 예결위에서 이제 소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심사를 하는데 거기서 물론 이제 예산을 감액하자는 것도 있고 이제 증액 의견도 나올 거 아닙니까? 감액 의견이야 뭐 문제가 안 되고 증액 의견에서 쪽지 예산 증액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상임위라든가 예결위 단계에서 예결위 전체의 단계에서 공개적으로 증액 요구가 되지 않은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당 지도부라든가 또는 뭐 권력 실세들이 그 소위원회 거치지 않고 소소위라든가 또 소소위 이런 데다 그냥 쪽지를 넣어갖고 통과시키고 관철하는 거. 그다음 정부 예산안에 없는 거 아예 완전 신규 비목을 거기다 집어넣는 건데 그건 없어졌습니다. 그건 없어진 지가 좀 되는데 언론에서도 옛날 그것 때문에 그냥 쪽지 예산이 지금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럼 벌써 몇 년 됐습니다. 거의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지금은 어떻게 하냐 문제는 상임위에서 의결되거나 예결에서 의결되지 않은 증액 예산 심사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심사 안 합니다. 그런 의미의 쪽지 예산은 없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에 없는 예산이 국회에서 증액되면은 신설되면 그게 다 쪽지 예산인데 그것도 상임위에서 의결되고 예결에서 의결되지 않은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쪽지 예산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의 쪽지 예산은 그러니까 국회에서도 완전히 증액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정부 동의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는 증액 예산도 다 상임위 예결위 소위에서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논의되기 때문에 과거 같은 쪽지 예산은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소됐다.
뭐 그럼에도 이제 그게 복합적인 메커니즘으로 그 과정을 거쳐서 관철시키는 건 이제 있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퇴행적인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 그 의회적인 거죠. 이제 그건 해소가 된 걸로 좀 이해하는데 그 안에 이제 관철된 이런 근데 실세분들이 그 예산을 상임위 거쳐갖고 얘기를 거쳐서 공개 이렇게 다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근데 그거는 어쨌든 이제 공개 얘기, 근데 과정이 공개되기 때문에 예, 어쨌든 뭐 그게 무리하게 할 수. 더 이제 고수들의 그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런 측면이 예, 실제적으로 있는 것들에 대한 이제 저희는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린 건데. 어쨌든 저도 그렇고요. 예. 기재부의 방침도 그렇고 여야 간사들도 완전 그런 의미의 신규 비목을 새롭게 그건 뭐 설치하는 개선을 그거는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저희. 예. 다음 이제 추경인데, 그러니까 이제 세수 부족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추경을 계속 산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예, 처음부터 정부가 과도하게 이른바 얘기하는 장밋빛 전망으로 하니까 계속 이런 펑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들을 이것도 일종의 이제 과거식 이제 관행인데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관행을 해소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가들 그래서 이제 추경은 뭐 국가재정법에 그 이제 요건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추경 편성하게 됐을 때 정부가 최초 편성한 이제 세출 예산이 이제 모자랄 때 이제 그 저희가 추경을 편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과거에 보면은 세수 추계를 아예 좀 적게 해갖고 그게 2017, 18년도가 그랬습니다. 세수가 넉넉한데 그걸 다 세출에 그다음에 확 쓸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세수 추계를 적게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시 그 추경을 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은 좀 적고요. 다만 이제 정부가 뭐 기재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경기 변동에 그 예측하지 못한 요소들이 많이 나와서 세수 추계가 좀 부정확하다 그런 지적을 받고 본인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면에서는 어떤 선진국의 그 세수 추계 방식들 또 민간이나 민간 연구소의 또 다양한 또 예측 방식들을 좀 종합해 갖고 세수 추계는 좀 줄여야 됩니다. 상당히 줄여야 되고, 그래서 추경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게 좋겠죠. 좀 여유 있게 좀 처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부터 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의미에서 예비비라든가 또 일반 예비비라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좀 확보해 놓는 게 좀 필요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추경은 좀 약간 그 비정상적인 그 경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보완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좀 제도적인 해결책 이런 거를 전문성이 있고 경륜이 있으시니까 좀 그것도 일종의 이제 국회 개혁 중에 하나고 정치 혁신 중에 하나니까 역할 해주시기를 그 건의를 드리고요. 뭐 이제 정치 일반 뭐 다소 정무적인 내용도 있는데 이제 저희가 뭐 신문에도 반영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소 리얼 토크를 좀 소신발언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정성호 의원님, 지금 사선 중진이시잖아요, 그죠? 경도 좀 높으시고, 근데 이제 민주당이라는 데가 뭐 친문, 비문 얘기도 있고, 뭐 반문도 있던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게 상대적으로 이제 뭐 일정 부분 해소도 됐고 또 완화된 측면이 있는데 여러 정치인들 중에 중진이심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제 할 말은 하는 정치인, 그러니까 소신을 어떤 개진하는 그런 정치인으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시기가 사실은 뭐 좀 쉽지는 않다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럴 때 겪는 어떤 뭐 자신의 철학 또 어떤 고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소회를 좀 한번. 근데 좀 되게 좀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뭐 강한 사람도 아니고. 강한 의미가 아니라. 그다음 이게 제가 매우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이제 그 상식적인 얘기도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다 비상식적이라는 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상식적인 얘기 좀 해서 근데 안 하니까. 그냥 제가 그냥 가끔 상식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게 약간 좀 튀는 발언처럼 소신 발언이다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다수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얘기죠. 일반인들 공감하지 않으면 그게 소신 발언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좀 뭐 늘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 저는 그래도 원래 제가 그렇게 말을 뭐 과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좀 적게 하는 편이고 좀 온건한 성향의 사람인데 도저히 말은 좀 하고 싶은데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이게. 특히 뭐 또 저는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뭔가 얘기를 하게 되면은 뭐 사실은 다른데 저놈은 저 이재명 걔보다
이런 말씀이죠. 이재명 계보의 좌장이니까 제가 정성호가 얘기를 하면은 이재명하고 뭔가 관계가 있지 않냐,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더 조심스럽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또 저는 그냥 국민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당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제가 17대 국회의원 때 너무 그 당 여당이었는데 중구난방이어갖고 108명의 초선들이 108번이라는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나니까 여당이 무책임하고 당이 또 분열하고 결국 그 당시 뭐 상당한 또 혼란이 겪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뭐라고 할까? 트라우마라고 할까? 그렇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는 경향이 있죠, 사실은요. 조금 어려워도 외부에 대한 얘기하지 않고 안에서만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국민들이 좀 생각하는 눈높이에 맞춘 당의 문제점이 있다면 지적할 건 지적을 해줘야죠, 사실은요. 그렇지 국민의 않겠습니까? 눈으로, 그죠? 국민의 눈높이로 우리 당을 보고 우리 정치가 어떻게 변화 발전할지 이런 맥락에서 이른바 소신 발언. 그러니까 좀 상식에 기반한 건데 상대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이런 뭐 당내 이제 민주주의 역동성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절제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또 까놓고 이른바 얘기하는 시쳇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눈치 보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돋보였거나 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이 됐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초재선은 초재선의 장점과 역할이 있고 또 이제 사선 중진이신데 중진으로서의 또 책무나 역할도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정말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제가 최근에 이제 예결위원장으로서 우리 그 여당의 초선 의원들하고 계속 만남을 갖고 있어요. 초선 의원님들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 전에는 뭐 또 개인적인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바빠서 초선 의원들과 접촉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새 초선 의원들 만나면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국정감사를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특히 제가 예결위원장이니까 예산 심사할 때 어떤 점들을 잘 봐야 되는지 그리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자기 또 정책적인 관심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예산들을 국회의원이 확보하려고 하면은 또 그래서 예산에서 성과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좀 알려주고 있는데 국회가 뭐 4년마다 이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4년 동안 특히 초선 의원들이 국회 역할이 도대체 뭔지 여당 의원이 그냥 정부만 따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입법부고 정부를 감시 견제하고 비판하고 하여튼 국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또 지역구 의원들은 또 지역 주민의 또 대표이기도 하니까 또 지역 발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중진 의원들이 정말 또 본인의 시각만이 아니라 또 저도 노력을 했지만은 국민들 눈높이에 제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국민들의 눈높이,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도 부족한 부분들을 반성해야 되고 그러면서 보완해갖고 또 초선들에게 잘 이렇게 말씀해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 개별이 입법기관이고 또 그 삼권 분립이 민주주의 요체이기 때문에 입법부의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무를 잘하도록 이제 이른바 이제 초선이나 상대적으로 초재선들은 이제 그런 점에서 경륜이나 노하우로 이렇게 좀 견인하고 또 중진으로서는 어쨌든 국민의 눈으로 볼 때 뭐 여당이면 그러니까 집권 여당일 때는 집권 여당, 야당일 때는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잘 하도록 이렇게 역할을 하는 뭐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다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또 뭐 이제 야당이 되면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이 되면 여당다워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에 직면했을 때는 참 녹록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역할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치인 정성호는 어떤 정치 철학을 그러니까 이제 뭐 초심이랄지 정치 철학이랄지 뭐 좌우명이랄지 앞으로 정치인 정성호는 이런 지향과 방향을 갖고 정치를 나는 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뭐 제가 이제 변호사 때부터 제가 재선 때까지 제 명함에다 썼었는데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이제 그렇게 제가 했었는데 지금 뭐 우리 국민들 특히 20, 30대가 가장 갈구하는 게 공정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정의의 가치들. 정의의 핵심은 공정함이거든요, 사실요. 그래서 같은 것은 같게 하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하고 해야 되는데 이 기회가 균등하지 못하고 형평이 주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불만들이 많습니다. 요새 최근에 뭐 과거에 뭐 스카이캐슬이라고 한 뭐 드라마도 있었고 최근에 뭐 펜트하우스라는 뭐 드라마가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특권층들은 더 특권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 사회 사회적 약자들 또 서민들
이런 분들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빠지고 그런 그 경제적 양극화가 교육의 양극화 또 사회적 지위의 양극화 계속 그 세습돼 갖고 이게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공정한 거기 때문에 그 공정의 가치에 대한 갈구가 심하고 저도 제가 정치를 하게 된 것은 그런 걸 좀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로운 사회, 좀 공정한 사회가 되겠는데 내가 뭔가 기여를 하겠다. 그게 국회의원이 가장 그런 면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고 제가 의원이 됐지만은 돌아보면은 사실 굉장히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김 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또 다른 말은 국회가 국회답게. 이게 공자가 그 노노회가 안연편에서 얘기한 게 군군 신신 부부 자자. 군주는 군주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국회는 국회답게, 국회의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 역할이 먼저죠. 국민의 대표기관, 우리 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대표자이고 한 그 위치에서 어떤 의원들의 어떤 역할과 사명감들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여당으로서의 저 입장들, 야당으로서 입장이 돼야 되지. 국회의 입장, 국민의 눈높이 생각하지 않고 여는 여, 야는 야 이렇게 되면 그 순서가 전도돼 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좀 국회가 좀 국회답게 되는데 내가 좀 역할을 보여야겠다. 그래서 제가 늘 여야 협치, 대화, 타협들을 강조하는 것도 그런 차원입니다. 국회 역할을 해야 되니까 기본 행정부 견제해야 되고 국민의 입장에서 입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앞으로 좀 더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제가 4선까지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만들어줬는데 정말 앞으로 남은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좀 더. 너무 고여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전형적인 소위 말하면 뭐 학생운동에 제가 주류 그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문제의식을 갖고 81년도에 대학을 들어가갖고 여기까지 정치까지 했는데 지금 과거에 386, 그 다음에 486, 586, 심지어 586, 50대 후반, 60대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80년대 대학 학번들, 이 우리들이 과연 그 시대적 소명을 앞으로 더 감당해 나갈 어떤 그런 게 처지가 되는지 어떤 분들은 지금 과거에 386, 지금의 586들이 수구 정치를 하지 않았냐 이렇게 비판한 도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국가를 혁신하고 정치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그런 어떤 길을 터줘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당의 뭐 4호선들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정치 철학을 갖고 계신데 이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 그런 이제 그런 인간적인 사회에 대한 토막을 갖고 계신데 그런 그 공정, 정의 이런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가장 그래도 현재 민주당 내의 대선 후보 중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가장 실현을 잘할 것 같다라고 보시는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뭐 이 지사의 어떤 그 지향하는 정치적 비전과 가치가 저랑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까지 같이 해온 거죠. 좀 30년 이상을 저희가 어쨌든 동지로 지내왔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스타일은 이재명하고 저하고는 좀 다릅니다, 스타일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니까. 완전히 다른데, 뭐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야, 어떻게 정성화하고 이재명은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조합되고 하냐, 그 지금까지 같이 왔냐. 그런 신뢰. 이재명 지사도 그 공정과 정의에 대한 확신과 가치, 그를 위해서 본인이 지금 자기 몸을 던져 일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고,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해온 거죠, 사실. 네, 뭐 그런 방향을 향해서 이제 계속 정진을 잘 하시리라고 보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단은 이제 민주당이 그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뽑습니다. 그건 이제 당심에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국민적인 어떤 성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차 관문인 당내 경선, 그러니까 당내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높여갈 것인가. 그다음에 대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민심의 바닷속으로 갈 때 어떤 게 승패에 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비추어서 볼 때 또 현실적으로 당선이라고 하는 본선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어떤 변수 또 국민은 어떤 걸 요구하고 그러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후보자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혁신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겠다 이제 이런 정치적 입장을 갖고 계신데 그럼 실제 그런 것들은 당내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거를 넘어서고 그다음에 실제 만약에 이제 뭐 전제는 그겁니다. 만약에 통과가 됐다면 대선에서는 이재명 표 어떤 새로운 대한민국 또 변수는 어떻게 작용할 거고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 고민이나 진단이 있으실 텐데 그냥 뭐 편하게 그냥 소신 발언하시죠 뭐. 너무 그 광범위한 문제라 그런데 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재명 지사가
당내 우리 당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그 확고한 지지, 부대라고 합니다. 확고한 지지 기반을 지금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저는 결국은 당심도 민심을 따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민심의 바다 안에 당심이 있는 거지 이게 분리됐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민심을 얻는 것들, 지금 민심을 얻는 것은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경기도 같은 경우 이미 뭐 인구가 1,370만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런 면에서 도지사로서의 어떤 정책적인 능력들, 그리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면은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까. 그게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에 수십 년 동안 어느 단체장들도 못했던 계곡 정비를, 그 기득권들 있지 않습니까? 계곡에 불법으로 어쨌든 뭐 평상들 설치해서 장사하시는 분들 기득권이 있는데 시장군수 구청장들도 그걸 못했어요. 이 지사가 취임해갖고 그냥 단번에 이건 불법인데 부당한 건데 왜 자리세 받냐 정리해라 하고 또 그런데 아무 불만이 거의 뭐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부작용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럼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신천지 사태에 있어서 과감하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법에 근거해 갖고 과감하게 어쨌든 방역 조치를 해 갖고 국민들한테 상당히 인상을 줬죠. 더군다나 성남시장 때부터 해왔던 여러 가지 지역 상품권, 지역 화폐, 또 청년 배당 이런 정책적인 성과를 경기도에서 지금 또 실현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이재명의 정책적인 능력을 신뢰하는 게 아닌가. 결국 다음 어떤 주자들도 여러 문제가 약간 코로나 위기는 저는 일상적으로 이제 같이 가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관리해야 될 것이고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은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부동산 문제들, 그 다음에 양극화 문제, 그 경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이 누가 있는지.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라든가 부동산도 결국엔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그 부의 양극화, 부동산 하나 갖고 있는 것으로 때문에 자산 가치가 완전히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강남에 아파트에 있는 사람하고 지방에 아파트에 있는 분하고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립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정책과 소신이 전 이재명 지사는 상당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 어떤 대선 주자도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지만은 국민들로부터 그런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정책 능력들 또 그런 걸 또 구체적인 성과로 보여준 분들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당원들도 대선에서 승리할 사람을 뽑게 돼 있습니다. 누굴 내보내야 우리 당의 후보로 우리 당의 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가치를 개성하면서 새롭게 우리 국가를 갖다가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 국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누가 문재인 정부를 개성하면서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능력과 자질 누가 있는지 이걸 우리 당원들도 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있고 그 민심에 소통이 되고 소구하는 당심이 있고 그럼 결국은 선택이 되지 않겠느냐 후보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많은 성과가 있고 또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 나오는 유수한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기존의 이낙연 전 총리 현 그 민주당 대표보다 어쨌든 단순 지지도로도 일단 이게 넘어섰습니다. 역전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아까 이제 언급하신 이른바 이제 친문, 뭐 그걸 세력이라고 하면 좀 거칠 수 있는데, 하여간 뭐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왜 그 진심으로 수용하는, 그러니까 열고 같은 페이스로 뭐 이렇게 이낙연 당대표, 이재명 경기도지사, 뭐 또 누가 김경수 뭐 경남도지사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거는 왜 안 된다고 진단하십니까? 저는 뭐 결정적이었던 게 2017년도 당내 경선할 때 그 당시 이제 네 분이 나왔죠. 근데 우리 문 대통령님, 그 다음에 안희정 지사, 이재명, 그 다음에 최성 시장 이렇게 왔는데 그 세 분 중에서 제일 앞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었고 뭐 누구나 다 문 대통령, 저도 뭐 문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이 지사를 도와주긴 했지만은 후보야 문 대통령이 되겠지. 이재명 본인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만 공추격자로서 앞에 선 이렇게 경선 과정에서 좀 조금 우리 지지자들이 보기에 같은 당에서 너무 거칠게 공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뭐 그 당시 뭐 과거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는 전혀 그런 수준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내 지지자들 중에서는 또 그게 이제 과거에 우리 노무현 대통령의 참 그런 뭐라고 할까 그 비극적인 그런 거에 대한 우리 트라우마. 저도 사실 그렇고요, 사실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당의 어떤 최고 지도자 될 분에 대해서 좀 보호를 해야겠다는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 면에서 이 지사가 좀 과하게 공격하지 않냐. 그러면서 또 지지자들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해야 된다. 과거 우리 상처를 많이 입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됐고요. 그런 것들이 바탕에 깔려요. 우리 이 지사께서는 그때 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몇 번 사과를 했죠. 이 지사 사과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더한 게 사과의 진정성을 수용을 아직은 안 해주고 있는 분위기라. 그래서 이해하시라 보는데 그게 또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친문의 핵심이라고 하는데 전해철 의원과 경선하는 과정에서 그게 또 증폭되고 그래서 됐는데 또 그리고 뭐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이 지사의 이제 개인적인 과거에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플러스되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들이 됐지만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결국 결과로서 보여주는 거니까 저는 이 지사를 제가 한 33년 됐거든요. 이재명 지사하고 안 지가 33년 되고 거의 뭐 끊이지 않고 지금까지 교류를 해오고 있는데 이 지사의 진면목을 본다고 하면은 조금 그의 진정성을 조금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 지지자분들도 좀 많이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지사의 진정성, 그다음에 국민들한테 다가가는 본선 경쟁력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그 민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당심에도 영향을 미치고 표현되는 친문에게도 수용이 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저는 뭐 그 면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이재명 중에 장점이 그래도 의리가 있거든요. 신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과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한 게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다. 그리고 우리 전임 대통령으로 같은 당 출신의 전임 대통령으로서 그분 잘 모시고 그 성과를 계승하고 우리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쭉 일관된 민주당의 가치, 이 가치를 계승할 그런 의지, 또 그런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봅니다, 전요. 말씀 아주 진솔하게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치밀하신 분이라 이렇게 정확하게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